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대통령실과 연일 충돌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묻는 질문에 어제는 거의 마음이 섰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외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잠시 뒤에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직접 밝힙니다. 더 정치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교묘한 심리적 지배를 일컫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특징과 예방법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국내로 송환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상대로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 시한이 내일 새벽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잠시 뒤 출석 여부를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출석을 만류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스위스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다보스로 이동해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CEO 만찬과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하고 내일은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 돌연 당내 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당내 초선 의원들의 공개 비판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라는 해석을 내리고 현장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로 보고 있다는 발언을 해 비판을 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결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바닥 균열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규정에 어긋난 쪼개기 발주와 엉성한 계약 관리로 시공사의 부실 시공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녹취를 확보해 신빙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어제 아침에 귀국했죠. 13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소환 조사는 몇 시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불러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약 4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제 김 전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이곳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13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심야 조사 요청을 김 전 회장 측이 받아들이면서 자정 무렵 조사가 끝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관련 수사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자, 검찰은 어떤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게 김 전 회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푸는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에 적시된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가 계열사를 통해 거래되는 과정에서 거액의 횡령과 배임이 있었고 비자금 조성으로도 이어졌다는 의혹인데요. 검찰은 이 자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쓰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수사에는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검찰은 아직 변호사비 대납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쌍방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가깝다는 내용의 녹취를 확보해 신빙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인정했던 쌍방울 전 비서실장도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사내에서 돌던 이야기일 뿐 직접 듣거나 본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는 만큼 검찰은 사용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돼 있고 김 전 회장도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해서 구속영장에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언제쯤 청구될 것 같습니까? 네, 체포영장 효력이 유지되는 건 내일 새벽 2시 40분까지인데요. 검찰은 늦어도 오늘 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회장이 이미 한 차례 해외로 도주한 전력이 있는 데다 검찰 조사에서 도주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 심사에 힘을 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해 3월 열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태 충청포럼 관련자 4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8살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충청권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인 아태 충청포럼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잠시 뒤에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이 대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만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면서 다시 잠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한다고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 최고위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오늘 오후 3시 서울 망원시장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직접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엊그제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침묵을 지켜왔는데요. 앞서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힌 만큼 어제도 성남FC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SNS에 공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검찰의 무도한 출석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고심이 길어졌던 만큼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친노 친문 중심 비명계 모임이 잇따라 열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해철, 도종환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정책 연구 모임인 사이제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능우 전 복지부 장관을 초대 상임대표로 하고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고문에 임명됐습니다. 여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2.0 정신을 물려받은 민주주의 4.0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모임 모두 정책 연구 등이 주된 역할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향후 비판의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여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참석하기로 한 대전 신년 인사회요. 잠시 뒤에 시작이 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참석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취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 열릴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 윤상현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이 참석합니다. 다만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아침 입장을 바꿨습니다. 나 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서 통화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해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대통령실의 이례적인 경고성 메시지 이후 나 전 의원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도 이제 결심을 해야 하지만 당내 분위기를 포함해 자꾸 걸림돌이 생겨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나 전 의원을 향한 당내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서 나 전 의원의 전달 과정 왜곡 발언을 겨냥해 자의적인 해석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김태흠 충남지사는 SNS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쫓아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을 어찌 당대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직격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제 그만 자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에서 캠프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3.8 전대를 앞두고 주요 당권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나 전 의원 등의 출마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경남대책회의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민아 시의원을 시의회가 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책회의와 유가족은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제를 깎아내렸다며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아 창원시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2의 세월호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 의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김민아 시의원의 제명을 묻는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정동의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 한 말실수 관련 보도가 사라졌다며 이를 우연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 중일 텐데 여전히 양측 대치 중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건물 주변으로 경찰 720여 명이 투입돼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사무실에는 저희 취재진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잠시 건물에 진입할 수 없도록 막기도 하면서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전 9시쯤입니다. 초반에 양측은 잠깐 대치하기도 했지만 민주노총 측이 영장에 적시된 모 간부와 변호인의 입회를 허락하면 수색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경찰과 국정원은 11시 반쯤부터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민주노총 조직 전체가 아닌 소속 조합원 등 4명에게 적용된 혐의이고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4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과는 별개라고 덧붙였는데요. 민주노총은 자신들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경찰과 국정원이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마치 잘 짜인 그림 같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 말실수한 것과 이태원 참사 국정감사가 반쪽으로 끝난 것에 대한 보도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오늘 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것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 있는 언론인들,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이 받는 혐의에 대해선 아직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압수수색은 피의자들의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등 전국적으로 1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색이 종료되면 민주노총은 공식 입장을 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앞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거부했던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형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공정위가 화물연대 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요?
네,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검찰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소속 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조사해 왔는데요.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3차례 화물연대 본부 등의 현장 조사를 나섰지만 화물연대 측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고의로 이루어졌다며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거부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결국 화물연대를 사업자로 봤다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물연대에 적용된 법은 공정거래법입니다. 사업자 단체에 적용되는 법인데 화물연대가 이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특수고용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화물연대에 대한 판단도 같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화물연대 소속 차주를 사업자로 보고 있다고 밝혀 결과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 위원장 발언으로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한 위원장은 외부 일정을 이유로 이번 전원회의 의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 불참에도 제덕위원 과반 찬성으로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고발 결정을 한 만큼 앞으로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공정위 존재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해 첫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로 무대를 옮겨 3박 4일 일정을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으로는 9년 만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해서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새해 첫 순방에 임하기 시작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취리히로 이동해 3박 4일 스위스 일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첫 행보는 동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60주년을 향해 더 노력할 거라며 두 나라 교류의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스위스와의 교역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특히 제약,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많아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과학기술 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스위스와 같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술 선도국들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력히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스위스 핵심 일정은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참석입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이곳을 찾는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언론 리더들과 접촉면을 넓힐 계획입니다.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한 올해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복합위기에 도전해 어떻게 응전하고 구현해낼지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의지를 각인시키는 장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텔과 IBM, JP모건 등 해외 주요 기업 CEO와 간담회에 나서고 취리 공대 석학들과 만남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스위스에서도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두바이 문화예술청장인 셰이카 라피타 빈트 무함마드 알 막툼 공주와 환담했습니다. 라피타 공주는 두바이의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부통령 겸 총리의 딸로 두바이의 문화와 예술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과 두바이가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미래를 함께 열어가며 발전할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고 특히 라피타 공주의 태권도 실력을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는 올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특별 연설에 나선 우크라이나 영부인은 러시아군의 잔혹성을 알리고 세계 각국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의 화두는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대신해 영부인이 특별 연설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각국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공습으로 무너진 동부도시 아파트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43명이 숨졌다며 러시아군의 잔혹성을 고발했습니다. В Україні немає повністю безпечних міст і, на жаль, вихідних від війни. Кожному, хто нині в Україні, щодня доводиться ризикувати життям. 다보스에 세워진 우크라이나 하우스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전쟁 상황의 공유와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to show them the truth about Russian invasion against Ukraine.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 8만 건을 파악했고 어린이를 포함해 9천여 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We've registered 80,000 crimes committed by the Russian invaders. Over 9,000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cluding 453 children. 다보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결의와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럼에 불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관료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지난해 러시아가 마이너스 2.5%의 성장률로 선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전 장현은 서울 해화역 지하철 승강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다시 한번 오 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전 장현은 지난 4일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겠다며 내일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내일 다른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합동 면담 형식으로 오 시장과 만나는 방향을 제안하면서 마지막 요청이라고 못 박는 등 면담 방식을 두고 전 장현과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구 공장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방화와 존적 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가구 공장에 불을 질러 공장 2층에 있던 5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종암동 다세대 주택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입주민인 20대 여성이 불을 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발생한 다세대 주택 화재와 관련해 A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어린애를 돌보거나 가정일을 지키고 아마 하루에 일당 못 채울 경우에 심하게 매질도 하고 도움 못 가게 개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뭐 찾으려고 해도 쉽게 찾을 수 없게 그렇게 했습니다. 네, 교묘한 심리적 지배를 일컫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수년 동안 전 직장 동료를 감금 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가해자는 구속됐지만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 범죄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있는데요. 대책은 없는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믿고 의지했던 회사 동료 언니여서 더 충격적인데요. 네.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접근을 했을까요? 지금 이들 간의 관계는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10년 전에 이제 피해 여성이 굉장히 낯선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직장을 다니게 된 예. 과정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낯설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 지역의 이제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예, 예. 그런 과정 중에 알게 된 언니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면 이 그 나이 어린 여성을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냐? 그건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이제 아마도 거주지를 합치는 시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학대, 뭐 착취 관계가 시작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10년 중에 한 3년 정도 피해가 집중돼 있거든요. 아마 그때부터는 거의 뭐 종속 관계가 유지됐던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가스라이팅 범죄가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가스라이팅, 갑질, 그리고 그루밍 범죄도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뭐 유사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피해자가 좀 취약한 어떤 뭐 피해자가 취약한 부분을 공략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비슷한데요. 갑질은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가스라이팅도 상하관계가 분명하지만 꼭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가스라이팅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인티미트 파트너, 연인이나 이제 배우자, 혼인관계 이런 경우에 가스라이팅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루밍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아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양상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일 이제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뭐냐면 이 심리적 지배, 다시 말해서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의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어 결국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 부재한 상태로 가해자가 착취하는 대로 결국은 뭐 몸을 맡기기도 하고 또는 정신적으로 의존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려면 그 상대방한테 평소에도 심리적으로 뭐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그런 의존도가 좀 높았을 수도 있겠어요. 네, 의존도가 결국에는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의존도가 높지 않았어도 굉장히 관계를 이제 배타적으로 운영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둘 간의 민감한 이런 상하 관계가 위계나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알려지지 못하도록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배타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마 환경적인 특이성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낯선 곳이잖아요. 이사를 갔으니까 뭐 연고지 같으면은 가족도 가까이 있고 도움을 청할 뭐 이웃들도 있고 이러면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낯선 곳에 지방에 내려가서 혼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환경이 직장 상사와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관계를 이루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이게 뭐 3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3년이면 주변에서 알만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가스라이팅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신고를 한 사람도 지금 주변에 있던 이웃이 아니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성매매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성매수를 하러 온 이제 남성분이 결국에는 이 여성의 어떤 뭐 신체적으로 뭐 너무 몸에 상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경위를 물어보고 이게 성매매가 우리나라는 불법이라는 걸 뻔히 알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이 범죄를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있는데 그 가해를 저지르는 유형들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까? 네, 뭐 가해를 저지르는 유형들은 이제 대부분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성격 장애 중에서 이제 보통 반사회적인 또 그 보더라인 이제 경계성 성격 장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자기를 과잉으로 지각을 하고 나는 전지전능하다 이런 이제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지위를 피해자가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를 이제 원하는데 만약에 그것과 위배되면 아주 심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경우에도 상습적으로 폭행에 노출이 돼서 소위 이제 거의 고문에 가까운 피해에 노출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피해자의 어떤 비판 능력, 이제 자유의지 이런 거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싫다고 해도 이런 걸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것을
체벌이 뭐 어떤 대상으로 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중에 폭력적인 관계가 너무 지속이 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매맞는 여성 증후군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심리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통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하면 내가 폭행을 했다는 걸 알잖아요. 인지를 하는데 이런 심리적 지배도 가해자가 내가 심리적으로 가해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해자는 심리적인 지배를 했다라는 그 어떤 문장대로 느끼지는 않고요. 예컨대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 지배를 위해서 결국은 모든 이제 어떤 불행한 뭐 집안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 상황에서 공동생활에서 일어나는 잘못이 피해자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저항을 하지만 완전히 외부 세계와 차단이 됐을 때는 결국은 가서는 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책하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일종의 세뇌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맞아서 당연한 거다. 내가 실수를 계속 하고 있구나. 내가 나의 윗사람이 내 배우자가 또는 나의 뭐 그 학원 선배 언니가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계속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결국은 자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거의 자존감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렇군요. 이 피해자 가족들이요, 사실은 찾으려고 했답니다. 찾으려고 했는데 뭐 이름도 다 바꾸고 해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동생도 부모님이 아시면 많이 진짜 힘들어하실 것 같다고, 부모님은 몰랐으면 좋겠다고 엄청 벌벌 떨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뭐 아마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대인기피증도 있고 지금 일단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고. 대인기피증도 있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이거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상태에 놓여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뭐 한두 번의 폭행 피해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3년 내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돼서 이런 정신 상태로 갔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치료하는데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치료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초기에는 의료적인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족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는 그 잃어버린 딸을 찾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뭐 긴급한 치료, 약물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그 피해자가 본인이 자아가 존재했던 사람인 것으로다가 가족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아마 사회생활이 가능할 걸로 보여요. 이런 경우에 근데 그 가족들도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족은 자신의 이제 이 그 자녀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는데 아마 사라졌다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처참한 이제 상황인 것을 아마 틀림없이 가족분들도 자책을 하시겠지만 지금 가족 탓은 사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현저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사건 보면서 얼마 전 있었던 계곡살인 이은혜 사건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잖아요. 어떻게 비슷하고 다릅니까? 뭐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제 그 이은혜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남자다. 지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여자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남성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은혜 사건과 지금 이번 사건이 굉장히 흡사한 구성으로 이제 요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공조했던 공범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공범들이 돌아가면서 이 피해자의 피해로 얻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요. 그 이득을 나누는 일종의 조직범죄처럼 일어난 겁니다. 이은혜의 경우에도 결국은 윤 씨로부터 얻어진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또래들이 존재했고요. 공범들이.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그 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니의 배우자 그리고는 지금 심지어 결혼까지 시켰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남편 그들이 모두 공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 공범까지 엄벌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은혜 사건에서는 그
피해자가 수영을 못하는데 심리적으로 지배를 해서 물에 뛰어들게 그렇죠. 했고. 수영도 못하는 자가 예. 자기 발로 뛰어내리고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게 아마 성매매를 지금 너무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지금 뭐 수천 건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틀림없이 자책하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게 이게 예. 가스라이팅의 희귀한 이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가스라이팅도 혐의에 포함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 판단을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지배를 당할 만한 조건이 아니다 피해자가. 그래서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이런 거거든요. 예. 법원에서 당시에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윤 씨가 대학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도 했었고 나이도 꽤 먹었고 예. 정신질환도 없고 지적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심리적 지배냐라고 하시지만 문제는 지금 이번 사건처럼 멀쩡히 학원 대졸자가 학원 이제 강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은 문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결국은 다 망가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다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발성이 완전 붕괴되는 지경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이 심리적인 지배에 대하여 아주 가중처벌하는 이런 노력들은 현재의 양형인자로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네. 지금 앞으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충격적인데요. 지금 가해자 공범들이 있고 다 처벌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아까 양형 얘기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의 수위의 처벌을 받습니까? 지금 아직은 이런 범죄에 딱 하나 적용되는 죄명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강금인데 이제 치상이 있으니까 그 정도가 아마 출발점으로 보이지만 이게 뚜껑을 열고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이제 성매매 알선 강요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는 폭행도 수없이 많이 해서 결국 얼굴에 있었던 상해 때문에 네. 지금 신고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해도 상습 상해가 있을 개연성이 높고 그렇게 상해죄를 이제 적용할 만한 사건에서 모두 사실은 1명만 폭행을 한 게 아니고 예. 여러 명이 특수 폭행이죠. 공범들이 한꺼번에 이 사람을 괴롭혀서 결국 정신적으로 붕괴되기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명을 다 한꺼번에 적용을 한다면 아주 심각하게 형량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아마 완전히 다 파괴된 이런 상태일 겁니다. 네. 그러면 가스라이팅 범죄가 처벌로 이어지려면 피해자들은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신이 그렇게 의사결정 능력을 잃어버릴 지경이 됐다는 데 대한 증거를 획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 씨라면 계곡살인에서 윤 씨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왜 이은혜의 심리적인 지배하에서 탈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을 했었다면 그렇다면 아마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을까. 근데 다행히도 이 피해자는 지금 생존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왜 의사결정 능력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한 번쯤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아마 엄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스라이팅 범죄가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이견이 전혀 수용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폭행 등 차라리 이견을 제시한 데 대한 어떻게 보면 보복 폭행이 있을 경우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지금 가스라이팅은 배타적인 관계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데서 완전히 가둬놓고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류의 시도가 있다면 나는 지금 어뷰스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가해자도 자신이 가해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압니다. 대부분 아는데요. 인정을 일단 명시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가해 행위를 하면서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좀 더 각성하고 그리고는 제가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상습적인 폭력 관계, 배타적인 관계가 있을 시에는 우리가 지금 가정폭력처벌법에만 임시조치 등이 있어가지고 가해자를 분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꼭 부부관계에만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니고 예. 지금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어떤 뭐 배타적인 관계에서 상습폭행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네. 임시 조치를 요청해서 법원에서는 발부할 수 있게 그래야 지금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이 피해자를 구조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네. 노력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네. 이 경우는 가족들이 몰랐잖아요. 네, 주변에서 네, 이 가스라이팅을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구해줄 수 있는 방법,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수천 건의 성매매를 아마 앱을 통해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성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 여성이 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소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더 중한 범죄를 발견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익명 신고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스토킹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가스라이팅 범죄까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이럴 때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차)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은 설 연휴 일주일쯤 뒤죠. 오는 30일 0시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모레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일정을 최종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실내 마스크도 이제 곧 푼다는 뉴스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결정이 된 거죠? 네, 어제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데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기준으로 세웠던 4가지 지표 대부분을 충족했고 변수였던 중국의 유행 상황도 정점을 지난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5일과 이 연휴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로 후보가 좁혀졌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월요일 기점으로 시행되거나 해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30일이 유력한 걸로 보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오늘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올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며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일정은 오는 20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다가오는 설 연휴에 상황이 다시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했는데요.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설 연휴 전에 추가 접종을 마치기를 당부했습니다.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60대 이상 국민께서는 가급적 설 연휴 이전에 접종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규 발생 현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신규 환자 수는 36,908명으로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13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90명으로 조금 내려왔고 어제 하루 숨진 사람은 43명입니다. 주간으로 살펴보면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27.5% 감소했고 유행 추이를 알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0.85로 2주 연속 1 아래를 보여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지난주까지는 다소 이렇게 증가 추세까지도 관찰이 되었으나 이번 주 들어서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해외 유입 사례는 80명으로 이 중 67.5%가 중국발 입국자입니다. 현재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4.3%입니다. 지난주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5.8%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 첫 주 18.1%보다 3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무인 점포를 이용하다 보면 무심코 신용카드 놓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이렇게 두고 간 카드를 훔쳐서 물건을 산 뒤에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를 한 중학생들이 붙잡혔는데 이 학생들 뒤에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경기 부천시 노래방.
중학생이 겉옷 안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마지못해 무언가를 꺼냅니다. 다름 아닌 신용카드였습니다. 양쪽 주머니에서도 카드가 하나둘씩 나왔는데 어느새 한 손에 가득할 정도입니다. 네가 훔친 거 인정하지? 내 거 카드 쓴 거 네가 인정하지? 노래방 인근 중학교 2학년생인 A군입니다. 무인 점포에 신용카드를 두고 온 한 손님이 사용처를 뒤지다 결국 노래방에서 A군을 붙잡았습니다. 카드 쓴 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이제 있어갖고 잡게 됐어요. 카드를 이제 꺼냈어요. 근데 내 카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카드가 계속 나오게 된 거죠.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들과 무인 점포를 돌아다니며 카드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갖고 있던 카드는 20여 장으로 이 가운데엔 분실한 지 1년이 넘은 카드도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무인 점포에 있는 분실 카드 보관함을 누구나 열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산 뒤 또래 친구들에게 웃돈을 주고 되팔아 현금화했다고 말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수법이 치밀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배후엔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훔치라 불러. 전화해. 범행 심각성을 모르는 청소년들을 이용해 대리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 범죄 특징을 보면 이 아이들은 이거 심각성을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몰라요, 아이들은. 성인들은 다 알거든요. 이거 내가 하면 잡힌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거예요. 경찰은 20대 남성이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범죄를 시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의 심각한 실태, YTN이 서울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연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보수공사 업체는 균열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고 서울시는 규정에서 벗어나 쪼개기 발주와 엉성한 계약 관리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의 부실함이 낱낱이 드러난 계기가 된 건 바로 바닥판에 생긴 균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감사해보니 시공사는 이미 바닥판을 설치하자마자 이 균열을 발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단 바닥판 설치가 끝나고 초기 점검에서 드러난 균열이 900개. 점검업체가 이 상태로는 바닥판 상태가 C등급 이하로 나올 수 있다고 시공사에 이야기하자 시공사는 감리사와 서울시 몰래 이를 이미 보수하고 보수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점검업체와 입을 맞췄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점검업체가 보수 결과조차 확인하지 않고 최고인 A등급으로 보고를 올린 겁니다. 이들 은폐 업체들의 계약 과정은 더욱 수상했습니다. 원래 성산대교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단일 공사로 발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다리를 3개로 쪼개서 발주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사업인데 엉뚱한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를 입찰 자격으로 두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가 입찰에 유리해졌고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안전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분리해서 발주해버리게 되면 저급한 그런 범죄 활동만을 요구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률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화돼 버리니까. 심지어 남단에서 금이간 바닥판을 만든 업체는 하도급 관계도 없고 무면허에 기술도 없는 엉뚱한 업체였습니다. 시공사가 하도급을 준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맡겼는데 시공사는 심지어 불법 재하도급 업체도 아닌 제3의 업체가 바닥판을 만드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눈감았습니다. 성산대교 북단에서도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가 다른 회사 실적을 가져다 하도급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가 특혜라고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선도자 역할을 하던 그런 모습이 과연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는 계약부터 시공과 감독까지 종합적으로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쪼개기 발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서울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2021년 말보다 85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약진 운동 실패와 대기근의 여파로 사망자가 속출했었던 1961년 이후 처음입니다.
1949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출생률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안에 인도가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 인구의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고령자로 알려진 프랑스의 앙드레 수녀가 11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앙드레 수녀가 거주하던 프랑스 툴롱의 양로원 관계자는 앙드레 수녀가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났다면서 먼저 세상을 뜬 남자 형제를 그리워한 수녀님에게 죽음은 해방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노인학 연구그룹에 따르면 앙드레 수녀는 세계 최고령자로 작년 4월에 119세로 숨진 일본의 다나카 간의 할머니에게 세계 최고령자 타이틀을 물려받았습니다. 서울은 낮 동안 강추위가 잠시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0.9도로 사흘 만에 영상권을 회복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1도 정도 더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퇴근길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오늘 밤과 내일도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아 강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6도, 광주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에 최고 3cm,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날씨가 다시 추워지겠고요. 특히 설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요즘 추위 속에 눈비 소식이 잦습니다. 산간이나 이면도로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높으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대통령실과 연일 충돌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당권 도전 질문에 어제는 거의 마음이 섰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외부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잠시 뒤에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